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소득 연거를 정조준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을 늘릴 것으로 전망돼 우리 차 업계에는 일부 타격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 서명했고 인도와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다음 달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합니다. 2021년부터 격주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카페24는 매주 금요일 전체 휴무로 확대합니다. 근무일은 줄지만 월급은 줄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놓고 농민단체는 물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발이 여전한데요. 송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는데 송 장관의 유임과 양곡법의 운명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농민들은 쌀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죠.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 법안을 강력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양곡법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엄청나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대 이게 정권이 바뀔 때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요. 농림부에 송미령 장관 유임됐습니다. 화합의 인사라는 평이 있는 반면에 여야에서 지금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특히 농민단체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농민단체에서 나오셨는데 엄청나 위원장님,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두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농민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농업을 파탄시킨 사람입니다. 송미령 장관 재임 시절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957만 원. 머물고 있고요. 예. 농가부채는 4,500만 원 역대 최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신기하다라고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농민뿐만 아닙니다. 농지 전용을 통해서 식량 주권 위태롭게 있고요. GMO 감자 수입해서 국민의 건강권 해쳤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의 잘 보이는 농정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었고 새로운 대한민국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그날로 돌아가 있다라는 심정으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남태령을 넘었다고 할 때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송미령 장관이 반대하니까 그 반대를 무르기 위해서 넘은 거죠. 전반적인 농업 이런 거보다는. 네. 예, 그런 상태인데. 전반적인 농업입니다. 전체 농업 자체가 저희는 계엄 농정, 내란 농업, 농망 농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민단체들이 다시 송미령 장관을 그대로 둘 경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또 넘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데 지금 그럴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상정하고 지금 이 문제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과연 송미령 장관, 뭐 농민단체에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임이라는 게 전 정권에서 일했던 분을 한 분입니다만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통합과 화합 인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정작 농민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이런 유임 결정에 대해서. 예, 되게 파격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예. 되게 저도 뜻밖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네.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우리 인사나 이런 것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어떤 변모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서도 이걸 너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네. 우리가 작년에 이 정황이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떤 이 여야가 극한 대치한 상황에서 농식품부 주무장관이지만 어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어떤 중재안을 만드는 그런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조정안을 낼 수 없는 그런 정치 환경에서 네. 장관의 역할에 좀 어떤 한계가 있었다. 우리 엄청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농업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일단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물론 이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어떤 이 농망법을 이제 어떤 장관의 어떤 역량으로 어떤 걸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법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농업사법을 이제 농망법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당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을 이제 건의를 하면서 주도했는데요. 송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 배 재배 면적을 사전에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이 양곡관리법을 다시 좀 고쳐보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온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데 좀 일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건을,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꾼 겁니다. 바꿔서 결국은 농업을 좀 안정시키면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망법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조건을 좀 달면서 유연하게 입장을 조금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나요?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송미령 장관은 농민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에 기대는 사람,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진심이라고 느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8만 헥타 강제 감축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12%에 달하는 농지 면적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식량을 위협시키는 이런 정책을 농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이런 장관이 어떻게 이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말 바꾸게 하는 것을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8만 헥타르 강제 감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겁니까? 이번에 새로운 조건으로 달겠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8만 헥타 강제 감축은 2025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2025년 한 해에 감축하겠다는 면적이고요. 배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전체 감축하겠다.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의 1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역대 네. 있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쌀이 조금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는데 많이 생산되는 그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정부 재정이 이제 많이 따른다,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쌀을 재배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 정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재배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조건이 붙는다면 쌀 과잉 생산, 과다 생산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예, 시장 원리상 면적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고 공급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쌀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이제 전략직불제나 이런 보완 정책들을 통해서 다른 작목 옮겨갑니다. 그럼 다른 작목에서 또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요. 다른 작목에서 예를 들어 논에서 이제 콩을 심는 농콩을 이렇게 재배를 확대하면은 농콩이 또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농콩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한쪽 이렇게 누르면 한쪽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다른 작목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사 선택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일본이 사실 이런 정책들을 써왔어요. 일본이 재배 면적을 감축해서 예, 이번에 뭐 다른- 일본 쌀값이 맞아요. 쌀이 그래서- 올라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일본의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런 재배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이걸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같은 벼를 심더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으로 심거나 예. 아니면은 이걸 좀 휴경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체계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의무적으로 줄이고 그 줄인 지자체, 줄인 농가들한테는 어떤 배를 의무적으로 먼저 우선 매입해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은 좀 반발이 심하지 않냐. 그리고 사실상 어떤 그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제약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이 생산이 많으면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저는 쌀이 남아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속였던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쌀 자급률 지금 화면에 네, 나오네요. 쌀 네. 자급률 표인데요. 예. 지난 5년간 쌀 자급률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100%를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량 주권 곡물 자급률이 2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인 쌀마저 100%가 넘는 해가 단 한 해밖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라고 생각한 건 필요치 않은 수입쌀을 정부가 수입했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핵심이 수입쌀이면 농민들의 재배 면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수입쌀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하나 국민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농림부의 통계입니다. 국민들 쌀 밥 먹지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쌀 소비량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이후에는 쌀 소비량 감소가 둔화됐고 실제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밥 먹는 이 쌀은 줄어들고 있지만 즉석밥과 볶음밥, 냉동밥과 같은 가공용 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과 가정용 쌀 소비를 합치면 계속 지금 저 증가하고 파란색과 있는 거죠. 노란색의 차이가 뭡니까? 한 막대 그래프에 파란색은 가정용에서 가정용. 밥해 먹는 그런 쌀 소비량이고요. 아. 빨간색은 즉석밥과 같은 가정용이 줄지 않았다는 가공용 주장이시네요. 소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쌀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 즉석밥 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급률이 2022년이 100%를 넘은 것 빼고는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쌀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쌀이 남는 것은 수입쌀 때문이라는 주장이시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문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수입쌀을 우리가 40만 톤 이렇게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쌀 관세화를 20년 동안 유예하면서 WTO 협상에서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WTO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매년 쌀을 40만 톤을 수입해야 되는데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게 상당 부분이고 그러니까 밥쌀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밥쌀용 쌀 수입을 이제 엄청난 위원장은 좀 줄이면서 그게 우선이지 우리 국내 생산을 감축하는 게 우선이냐 이렇게 이제 농민단체들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당사자가 있는 문제고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가 예. 없는 이게 그런 불가능하지는 국제- 않다고 봅니다. 저도 불가능하죠. 이게 예전 이제 정부에서는 예. 아예 불가능하다.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이랑 이걸 다 예전에 협상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요구하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예. 쌀이 아닌 다른 품목들을 시장 개방하고 일견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WTO가 예전처럼 네. 공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예.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이런 의무 수입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해도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나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자급률은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급률. 우리가 쌀을 남는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뭐 10만 톤, 15만 톤씩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쌀 소비량 아까 그래프 예. 보여주셨는데 소비량 감소 폭보다 생산 감소 폭이 더
작았어요. 생산 감소폭이.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좀 과잉 상태가 예. 몇 년 동씩 이렇게 통계적으로 쌀 자급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자급률 100% 아까 보여드렸죠. 예, 한 번 100% 있죠. 넘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한 20, 30년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쌀 생산은 일단은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때는 생산이 증가됐다가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축을 하는 반면에 예. 이 쌀 소비량은 완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줄고 합니다. 있다. 근데 엄청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가공용 쌀하고 우리 밥쌀용 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밥쌀을 덜 먹으면 그 쌀이 바로 가공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수입이 있으니까 네. 가공용 쌀 중에 상당 부분은 수입 쌀을 이용을 합니다. 음. 그런 식의 어떤 대체 관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 국산의 어떤 그 식용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공급을 줄이는 게 우리 예.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그런 그렇게? 쪽에서 접근을 했죠. 예. 네, 저는 그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네, 40만 8,700톤이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WTO가 이미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민주당도 2024년 1월에 재협상 해야 한다라고 당론으로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기도 했고요. 예. 기자회견도 저렇게 이제 했습니다. 주장을 할 또한 수 있지만 40만 8,700톤 중에 우리나라는 94%를 가공용과 밥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거의 78%를 이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수입하는 쌀을 사람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 어차피 수입하는 사료용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사람이 먹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탄압하고 농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 아니라 수입쌀을 어차피 수입하는 사료용으로 전환한다던가 수입쌀의 양을 줄인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오로지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기 때문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이것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쌀 재배 면적이 순차적으로 좀 줄어온 건 맞습니까? 쌀 재배 면적이 예, 주로 순차적으로 왔습니다. 줄어왔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농촌에 노령화된 농업인들이 예. 언제까지 다 이렇게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새로운 어떤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상 어떤 방치를 한다 해도 이렇게 예. 줄어드는 추세는 갈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이 망가진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감축을 조건으로 줄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 초고령 영세농들이 농지를 이렇게 내놓고 은퇴를 하고 그 농지를 이제 전업화된 규모화된 전업농들이나 새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청착농들이 그 농지를 받아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제도랑 연계시켜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들을 만들 경우에는 네.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던 농망법이 아니라 희망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아마 지난 정권에서 계속 여야가 대립하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나 생산자들의 어떤 의견을 맞대서 네. 이거 어떤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요. 좀 너무 서둘러 어떤 안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면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업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아까 재배 면적을 바꾸는 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재정이 필요할 때 차라리 그쪽에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정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남는 쌀 의무에 쓰는 것보다 혹시 돈을 더 써야 된다면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재배 면적을 좀 줄이는 조건으로 이런 시장의 수급 기능을 살리는 새로운 형태로 조금 바꾸는 개정안을 지금 송미령 장관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조건? 우선 시장 격리 자체가 농민들이 요구한 법안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는데요. 시장 격리? 시장 격리는 민주당이 쌀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죠.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농민들이
쌀값 불안정으로 이 고통받을까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혹시 쌀값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쌀을 격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시장 격리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실제 그 당시에는 쌀값이 3% 이하 떨어지면 자동으로 격리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법안이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자동으로 격리하게 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 시장 격리 법안은 농민들이 요구했던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농민들에게 약속한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농민들이 이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이라기보다는 농민들에게 공정한 쌀값, 다시 말해서 땀 흘린 것만큼의 쌀값을 보장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밥 한 공기 지금 225원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6월 11일 날 쌀값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쌀값 안정화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쌀값이 밥 한 공기 쌀값 225원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높은 가격일까요? 우리 국민 누구에게 여쭤봐도 이 가격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국민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송미령 장관 혼자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이것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값도 똑같이 다른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 가격 기능, 시장 가격 기능을 조금 살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생각인 거잖아요. 윤석열 네.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의무 매입은 떨어질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왜 의무적으로 매입하느냐? 정부가 지금도 매입해 주잖아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정부의 좀 재량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양곡법의 예.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예. 네. 우리 이제 엄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맞습니다. 농민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장 격리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이제 변동 가격 직불제는 딱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차익만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쌀에만 돼 있고 다른 품목에는 없으니까 이걸 다 바꿔서 이제는 그런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익직불금처럼 소득 안정이랑 어떤 환경 이런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직불 단가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대신에 이 시장 격리는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급박할 경우에 정부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3년 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원자재랑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때 기재부가 쌀값만 공급 강해로 하락을 하니까 네. 기재부가 이 쌀값이라도 낮은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농식품부의 어떤 시장 격리 것들을 막았어요. 한 1개월 후에 이렇게 진입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시장 격리가 늦게 되면서 효과가 없고 쌀값만 폭락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농업계끼리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걸 기재부가 이렇게 어떤 물가 안정 차원에서 그렇죠. 쌀 격리 네. 시점을 늦췄다 그런 근데 얘기네요. 그런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우리 농민들의 쌀값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 농업계끼리 싸우고 여야 의원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렇게 시장 격리 자체가 우리가 원래 예산 가지고 하던 것이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은 추가적인 예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곡관리법 외에도 송미령 장관이 농만법이라는 게 4가지 법이나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농산물 유통법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다 그러는데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사들이는 그런 거죠. 이 가격 안정을 위한 건데 이 법안도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정청래? 이 법안도 양곡법처럼 농만법이 하나로 됐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가 결국 농산물로 외연되는 것이고요. 농산물의 가격이 이런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농안법입니다. 근데 송비령 장관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작년에 벼멸구나 폭우 이런 것들로 농민들이 굉장히 이 기후 위기와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자체가 재해다 이런 막말 쏟아냈습니다. 농민들이 이 땀의 가치 인정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보장법, 농안법과 관련해서 요구했을 때
똑같이 막말 쏟아냈고요. 저희 농민들의 이 농안법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농민들의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정말 헌신짝처럼 여기는 농림부 장관의 가치, 인식, 철학 이런 것들이 이 막말에 다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농안법, 농민들의 땀의 가치를 보장하라 그런 얘기인데 땀을 흘리는 업종은 다 땀을 흘립니다. 농민만 흘리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도 땀을 흘리고 사무실에도 땀을 흘리는데 꼭 농민들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해야 되느냐? 농안법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동의 가치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죠. 네. 네, 최저임금이 이미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민들만 노동의 농민들은 가치가 근로자가 없는 아니니까요. 겁니다. 근로자가 네. 아니니까 최저임금이 아닌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을 떠나서 우리 농업의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우리 환경 이런 걸 추가적인 어떤 공익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쌀값이 2배로 폭등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랬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쌀값이 이렇게 폭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 낮은 쌀값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혜택이에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가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는 지금 기후 변화랑 어떤 글로벌 어떤 위기 환경이 언제 어느 새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이런 어떤 품목별 가격 안정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미국도 농업 예산 중에 푸드 스탬프처럼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예산은 트럼프가 대폭 깎았어요. 그러니까 농안법에 현재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농안법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 정도 것을 하면서 대신에 정부한테 다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농업인들도 의무적으로 이것도 가격 안정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농안법.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품목들을 살펴봐야죠. 어떤 품목들이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엔 농업인들은 또 반대의 급부로 같이 매칭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죠.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짜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싸울 사안은 아니다. 지금 쌀은 남아돈다고 하지만 밀이나 콩은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재배를 좀 늘리도록 정부가 나름 유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유도해온 정책의 효과 또는 문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희 식량 주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급률이 낮은 작물들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 농민들도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쌀값을 낮춰서 다른 작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치졸한 방법이 아니라 쌀값이 아니라 그 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작물의 공정한 가격을 통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농사짓게 하는 방법, 이게 공정한 사회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기본 자체가 쌀값을 낮추어서 다른 작물로 가게 하고 있는 방법을 잠깐만요. 취하게 하고 있는 정부는 거죠. 재배 면적을 쌀 재배 면적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쌀값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낮아지지 않. 쌀값이 의도적으로 낮춰진다라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네, 농민들의 주장이신 네, 거죠,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쌀값이 이렇게 생산비가 급등하고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건 객관적 통계고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농민들이 콩과 밀을 생산했으면 정부가 이걸 안정적으로 수요와 값을 잘 쳐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콩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콩을 열심히 생산해서 정부에 수매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럼 정부가 돈을 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정부가 콩을 사가고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안 줘요? 네, 늦게 계속 늦게. 밀었습니다. 늦게 줬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정책장을 주겠다라고 해서 청년을 선발해 놓고 네. 청년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농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부푼 꿈을 안고서 네.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미리 계약해 둔 거 해지하면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거나 이런 네. 청년들은 이거를 정부의 사기 대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이런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쌀 이외의 작물을 하라고 하면서 안정적인 이런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나마 농민들은 안정적인 작물 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 지금 실제로 농민들이 처해 있는 정부가 거죠. 약속한 돈을 줬는지 안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부가 늦게 이렇게 뭐 줬습니다. 늦게 준 거죠? 굉장히 늦게 줬습니다. 아, 굉장히 또 네. 떼먹을 9월, 6월, 9월 떼먹는 정부는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짧게 마지막으로 어차피 양곡법이 쟁점이 됐으니까 두 분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송 장관의 위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야 갈등도 있고 농민단체 반발도 여전히 지금 심한데.
어떤 돌파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이 농업계에서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뽑을 때 대표적으로 정치 쪽에서 농업 관련된 분이 오거나 또 비농업 분야 인사들이 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송 장관은 우리가 50대 그 장관 연령층 할 수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 농촌 개발, 그다음에 지역 소멸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30년 동안 이 분야 쪽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위원장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잘해서 뭔가 농민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시간이 이게 없어서 좀 농촌 쪽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존중하자. 기회도 네. 주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일제 위원장님.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해방이후에 다시 기용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예, 다시 유임 철회하고 정말 농민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이 송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국민이 한다고 30년 동안 했습니다. 연구를 해온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잠깐. 일제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저희, 것은 너무 네. 과한 겁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 그리고 양복부 개정안의 운명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엄청나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3, 5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냈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가 50% 증가한 덕분인데요. 다음 달 발표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최고가 경신 중인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입니다. 반도체 협황이 어떤지 지금이라도 반도체주에 투자해야 할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기 들어오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잘 나다가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프리마켓에서 어제죠 30만 원을 찍었는데 이게 좀 초호황기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느낌입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가는 SK하이닉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가는 그 여정, 공급망에 올라탄 그 이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3분기죠.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습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또는 AI 수요 정말 계속될 것 같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는 못하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어디서? HBM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습니다. 조금 앞서 있는데 HBM이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HBM 시장이 좋고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다. 두 가지죠. 예. 마이크론이 너무 잘하면은 삼성 하이닉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냥 시장이 좋고 그냥 잘하면 좋은 건데 결과는 시장이 좋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같이 동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시장이 좋은 시장을.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도 그렇고 오늘 별로 오르지 않고 약간 빠졌거든요. 왜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빠지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4월 4일 날이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장이 무너졌을 때가 4월 4일로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 바닥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대비했을 때 나스닥은 29% 올랐어요. 30% 가까이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0몇 프로 올랐어요. 마이크론은 94%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더블. 그래서 쉬는 거예요.
배에 올랐다. 실적이 대충 예상보다 3% 정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 다음 분기거도 한 8%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한 2달 반 사이에 시장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이 더 상승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미 그 선 반영돼서 그렇게 주가가 뛰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뭐 그러면 4월 4일이 아니고 한 달 전하고 대비했을 때 예. 한 달 전이 더 가깝잖아요.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1% 올랐어요. 어. 나스닥은 5%밖에 안 올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은행장에서. 반도체가. 근데 이 비슷합니다. 하이닉스도 예. 4월 4일 저점 대비했을 기준으로. 때 61% 올랐고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어제까지. 지금. 예. 네. 한 달 사이에 45%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다 뭐죠? 엔비디아하고 AI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더 강화되면서 예.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주가가 좀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 분야의 HBM 수요가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될 거다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시총 주가는 더 상승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럼요.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주춤했는데 네. 걔네들의 이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분기가 달라서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가 회기년도 26년도인데요. 올해 거 내년 섞여 있는데 그 기준으로 대충 10.5배 정도에서 11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시장이요. 지금 11배가 넘었습니다. 벌써 우리도 지금 11배가 시장 자체가 넘었는데 11배 넘었는데 마이크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배가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예. PER이? 주가가 더블 올랐는데도 반도체가 시크리컬하다는 특성 때문에 해서 주가가 좀 가다가 좀 멈춘 거란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는 얼마냐? 오늘 지금 주가 28만 원 정도가 한 7배 됩니다. 7배. 아.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도 마이크론보다 지금 낮게 돼 있네요. 30% 이상. 30% 이상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웃긴 게 실적 좋고 방향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똑같은 그게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이 주춤하면 우리도 주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SK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은 걸 보니까 SK 하이닉스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뭐 HBM 잘 나가니까 HBM의 마이크론의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뭐 2분기 영업이익 9조 얘기 막 나오던데 9조 가능해요? 네네. 하이닉스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네. 하이닉스의 이익은 최근에 9조까지 나왔다가 네. 아주 최근에는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렇죠. 워낙 강세가 되니까 6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거 빠지면 한 8조 7, 8천원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다가 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보니까 그거를 좀 만회하는 정도로 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8조 7, 8천 원과 9조하고 지금 예상이 두 갈래로 나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런 영향이 있는데 삼성도? 삼성은 좀 더 영향이 크겠죠. 어. 반도체 말고도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잖아요. 예. 반도체 같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삼성은 그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삼성의 기대는 6조 2천억에서 6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전체 회사 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 반도체만 삼성의 반도체만 보면 따지면 아마 4조 안 될 것 같은데요. 훨씬 못 되겠죠? 4조 정도 될것 예, 같아요. 회사 전체로 한 6조 정도. 6조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얼마나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반도체만 따지면요 2배 차일 겁니다. 2배 차이. 네, 그러네요. 좀 못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뭐 분기 10조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3분기, 4분기? 2분기가 그렇다면 3분기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고 예. 환율이 갑자기 1,300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면은 예. 2분기가 8조, 9천, 9조면은 3분기 숫자는 더 좋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3분기, 4분기는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때 가이던스가 마이크론이 나올 때 3, 4, 5월 달 대비했을 때 6, 7, 8월 달이 예. 그 매출 전망이 15%더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다 HBM 덕분인 거잖아요. HBM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물론 HBM이 비중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긴 하기 때문에 예. 성장률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이면은 예. 마이크론은 한 30,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8 정도 되는 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으니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증가폭이 더 세서 다음 분기에 대한 마이크론은 15%라도 하이닉스가 15% 증가되지는 애매하지만은 이렇게 합하더는 9조면은 2분기가 3분기 10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게 지금 연간 이익으로 치니까 JP모건 같은 데서 상당히 높게 연간 이익을 전망했던데 물론 2027년입니다. JP모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뭐 60조, 맥쿼리는 90조. 이게 조금 합리적인 전망입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10조 정도 나온다면 곱하기 4하면 40조죠. 그렇죠. 근데 좋아진다고 보면은 가정을 하면 50조, 60조 막 부를 수 있는데 26년이 아니고 27년. 27년으로 봤지만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27년까지 예측을 국내 애널리스트가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예. 보통 내년도 숫자가 한 45조 정도 나오면은 내년에? 27년도에 한 50 몇 조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60조까지 예상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포함한 이 GPU 시장이 계속 고성장을 하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하이닉스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동시에 삼성을 어떤 데라고 같이 비교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은 정말 어떨까? JP 모건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가 독야청청 계속 간다는 전제를 깐 것인지 적절하게 마켓시를 배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주가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가 그러겠네요. JP 모건이 2027년 영업이익을 60조로 봤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HBM 시장에서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부진할 건가 아니면은 조금 일어설 건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러면 SK하이닉스 물량을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를 뺐을지 뺐었고, 삼성이 못해서 완전하게 2등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전망을 어떻게 해요? HBM4, HBM3 우리 1년 내내 얘기했는데 HBM3가 넘어갔고 HBM4 퀄리피케이션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HBM4 예, 샘플은 하이닉스가 먼저 줬어요. 먼저 줬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도 줬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왔는데 삼성도 올해 내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올해 내에 누가 먼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26년도 수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HBM,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정말 제대로 HBM4에서 이제 시제품이 되었다고 하지만 올라타지 않는 한 상당히 이익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래서 삼성전 하이닉스가 올해 한 34조인데 내년에 40조 이상 간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올해 하이닉스보다 못하거든요. 30조 초반인데 내년에 또 40조 정도 나온다면 주가는 여기 주가에 있지 않겠죠. 내년도에 올해보다 한 20-30%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건 HBM이 잘 된다는 전제를 까는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일반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하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7만 원대가 아주 먼 시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건 주가가 삼성전자에 여기 있는 대해서.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HBM 덕으로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라면 한 6개월 정도 목표 주가는 지금 다 증권사들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조금 상당히 높이는 상황이 어느 정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R 7배가 마이크론보다 30% 정도 레벨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7배에서 8배 사이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배 하면은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6배 하면은 26만 원이 바텀이 나오고요. 6배로 하면 PER. 그다음에 보통 7배에서 목이 걸렸고 지금 7배거든요. 지금 28만 원이. 28만 원. 만약에 계속 도미넌트 하면은 갭이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마이크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8배 정도로 하면은 그게 32만 원 정도인데 실적이 더 잘 나오면 35만 원까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을 보면은 26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범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매크로 관계 안 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빼서 1등을 다시 차지하지 않는 한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위라면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이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만약에 29만 원이고 35만 원이면 한 20% 이상 20% 정도는 되겠네요. 대한민국 장이 여기서 20%가 하고 4천을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하이닉스 말고 다른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그게 애매하면 안정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바로 6개월 내로 7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보시면 그게 더 안전한 거죠. 딱 계산이 되셨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참 안 오르니까 답답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래도 그러면 뭔가 HBM에서 희망이 보이면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을려나요? HBM4가 가능한 가능성을 60% 이상 본다면은 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이면은 내년 기준으로 자산 가치 1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PBR. 작년에 우리 앵커님을 했을 때 5만 9천 원, 5만 8천 원만 얘기하는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익이 빨리 안 늘어나도
북밸류는 쌓이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 정도 되면은 올해보다 이익이 빠지지 않고 좀 한 10% 올라가면은 한 6만 한 3, 4천 원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을 살 것이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대한민국 주식의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껴놓을 수는 없죠. 외국인들도 없겠죠.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네. 담을 거니까. 하지만 다른 주가랑 대비했을 때 어떨 것이냐는 관점은 네. 6만 4천 원 갖고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사라 어떡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였습니까?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그 영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확정이 아니고 만약에 실현되면은 실현되면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이닉스는 디램의 한 40%, 네. 낸드의 한 20%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디램은 없고요. 낸드만 한 40%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영향이 있습니다.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된다면. 근데 실행이 될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마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협상할 때 히토리를 갖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네. 협상의 도구일지에 대해서 판단은 지금 유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책이 확정됐냐는지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150달러를 넘어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그 저점 대비 한 6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건 하이닉스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한 달 동안 14%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최고가 경신해서 뭔가 HBM 인공지능 수요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최근에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툭툭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예, 어느 증권 까먹었는데 250달러가 나왔습니다. 250달러 목표 주가를 올린 데가 있어요? 네, 그저께 나왔고요. 오늘은 바클리라는 데서 200달러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150달러죠.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잘 성장한다. 한 20% 초중반 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면 3년 내에 이익이 지금 1,000억인데 1,000억 달러 1년에 이것이 아마도 20 몇 프로 성장하면은 3년 뒤에 PER을 한 33배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6조 달러가 계산됩니다. 그 6조 달러가 주가로 250달러. 주가로 250달러다. 20% 이상 성장한다는 믿음과 전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쪽의 전망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250달러까지는 뭐 3년이라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한 바클리에서 한 200달러 정도까지는 아마 가시거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달러는 또 지켜보면서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깔이 달라진 정권에서 장관이 유임된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놓고 민주당과 싸운 인물이었죠. 그의 유임 결정은 통합 인사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송 장관의 소신입니다. 양곡법에 조건을 붙여서 농망법이 아닌 농업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교계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본질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